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지금 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훨씬 더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터지면은 기업과 개인들 무너지는 건 당연하고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GDP 대비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인데 기업 부채의 경우는요, 외환위기를 넘어섰죠. 이게 왜 문제냐면요, 그 당시에는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출자순환이나 문어발식 확장 등을 하면서 하나가 터지면서 연쇄적으로 터졌던 그런 상황인데 반해서 지금은 그 당시에 비싼 수업료를 냈잖아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업 부채가 급등을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때는 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지금은 알지만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기업 부채는 124%, 가계 부채는 100%를 넘었는데 금리까지 높으니까 사람들은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돈을 풀어 계속 막아버리는 거죠. 여기서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인플레이션 정책은 시중에 자금이 없는 디플레이션 상황일 때 좀 핵심적으로 통하는 그런 전략인데 버블 붕괴 이후의 일본 또는 서브프라임 이후의 미국 같은 그런 시기에 잘 통하는 방법이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 속에서 돈을 또 찍어내가지고 막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급등하거나 부동산이 상승한다, 반등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괜찮아 아파트 매수하세요라고 얘기했던 게 이런 근거예요. 대출 잔액 추이인데 기업 대출이 1년 사이에 1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즉 기업들은 돈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빌리고 빌려서 막고 있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죠. 자, 앞으로 만기 돌아오는데 못 갚는 기업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가계대출의 경우는요, 1년 사이에 3% 증가를 했는데 2분기 들어서 부동산 훔치면서 가계대출 또 증가를 한다고 하죠. 대한민국은요, 빚을 막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시장에 돌입을 했고 이를 월가에서는요, 바보가 더 큰 바보에게 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매수한 사람들 결국에는 크게 다칠 겁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돌려막기를 한 이유가 저는 연체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대출 연체율, 그 중에서 비은행권 연체율이 4% 넘었죠. 뭐 금액도 작고 괜찮아라고 하겠지만요, 2008년 소프라임도 프라임, 알트 프라임, 소프라임, 즉 신용 등급이 가장 낮은 그리고 금액이 가장 작은 집단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기업 규모별 연체율을 보면 개인 사업자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게 중소법인이죠. 이 자료는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니까 전 세계 기업들은 높은 이자 비용에 부담을 느껴서 대출을 줄여야 돼 반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출을 더 많이 증가시켜버렸죠. 돈이 없는 겁니다. 그걸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영업이익으로는요,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한 15% 정도 되고요. 5년 이상 한계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도 903개라고 합니다. 주로 이야기하는 좀비 기업이죠. 만기 되면은 원금 연장하고요. 또 이번에 소상공인들도 원금 상환이 힘드니까 또 만기 연장해주고 있죠. 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법인 파산 접수 건수는요, 987건으로 하반기까지 하면은 거의 2,000개에 육박할 듯 합니다. 이건 제 예상이에요. 지난해 법인 파산이 1,657건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올해 아마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티몬 위메프 사태는요, 어쩌면 대한민국 기업 파산의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주요국 가계부채 추이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가장 높죠. 유럽 국가로 가면은 우리나라보다 이런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가 몇몇 있지만은 그보다는 가계부채가 높다는 것 그 자체가 위험 신호예요.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를 보면요, 신용대출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주담대는 그래도 정부에서 돈 풀어서 막아주고 있는데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대내적인 문제들이었고요. 그리고 결국 이로 인해서 대외적인 문제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환율이죠. 지난 1년간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면요, 고점보다 조금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달러의 가격, 가치가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을 보면요, 상승했죠. 달러의 가치는 하락을 했는데 환율은 상승을 했다. 이 말은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가 달러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채권금리, 그 중에서 최저금리와 비교를 해보면요, 미국채 10년물의 경우는 올해 최저금리보다 지금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저금리보다 더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상을 해본다면요, 경제 상황이 좋은 미국보다 부동산이나 기업 부채,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대한민국이 조금 더 빨리 또는 가파르게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을 테니까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번 영상에 참고하겠습니다. 외환보유고를 보면요, 지난 1년간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 무역흑자가 높았지만은 외환보유고는 하락을 했습니다. 외환보유고는요, 심각한 문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많은 부분이 채권이라는 거고요. 지난 3년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채권에서 평가 손실을 기록했을 겁니다. 다만 만기 보유하면 문제가 없을 때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건데, 혹시나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가지고 떠나버리게 되면요, 대한민국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지금 이야기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파산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GDP 대비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한 모습을 봤는데, 이번에는 GDP 대비 정부 부채입니다. 그래서 IMF 당시에는요, 정부 부채가 낮았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48%를 넘어서고 있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업, 가계부채 문제를 정부가 메워주고 있는데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풀어버리는 땜질식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이 자료는 GDP 대비 경상수지인데, 무조건 이렇다라고 할 수 없지만은 GDP 대비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19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가 왔고요. 낮은 수치가 지속되면서 소프라임이 터졌죠. 그렇다면 2022년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하고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과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이 필요한데, 경상수지가 적다라면 이자 비용 정도는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원금 상환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언제 어떻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트리거가 되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요, 연쇄적인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늘 리스크 관리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달러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